역사야담 문헌 특집. 문헌에 있는 옛날 이야기 8편을 모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문헌에 있는 옛날 이야기. 운명처럼 만난 소복 입은 여인. 영남에 사는 한 선비는 향시에 여러 차례 합격했지만 회시에는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회시는 초시에 합격한 사람이 2차로 보는 시험을 이루는 일입니다. 집안 살림은 점점 기울어 이제 과거 보러 가는 비용을 만들기도 어렵게 됐는데 정시가 열린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정시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특별히 보는 시험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라고 판단한 선비는 점을 잘 치기로 소문난 김생원을 찾아가 운세를 물어보았습니다. 급제는 고사하고 큰 애군이 닥칠 것이오. 김생원이 불길한 예언을 늘어놓자 놀란 선비는 애군을 피하고 길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발 한 번 더 점괘를 봐주시오. 김생원은 한참 헤아려 보더니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형, 집에 들르지 말고 당장 과거 볼 행장을 챙겨 곧장 서울로 가시오. 김생원은 험준한 고개를 넘어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면 시냇가 버드나무 아래에 소복을 입은 여인이 있을 터이니 어떻게 해서든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선비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김생원은 이치를 설명하기 힘드니 그저 자기 말대로 따르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야만 급제할 것이오. 그 말에 선비는 작별 인사를 하고 나와서 하인에게 일렀습니다. 이 길로 곧장 과거를 보러 떠나자꾸나. 이에 하인은 돈 한 푼 없이 떠나면 어떡하냐면서 집에 돌아가 어느 정도 행장을 챙겨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김생원의 점괘에 따르면 당장 떠나야만 된다는구나. 선비는 죽을지 살지 모르는 판국이라면서 곧바로 말을 타고 출발했고 하인은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저물어 주막에 들어갔지만 방값 이외에는 치를 돈이 없어 굶으며 밤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새벽 동쪽 고개를 넘으니 과연 김생원이 말한 골짜기가 나왔습니다. 좀 더 내려가니 큰 마을 앞 시냇가 버드나무 근처에 빨래하는 노파가 보였습니다. 노파 옆에는 소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있었는데 용모가 곱고 단정해 보였습니다. 선비가 바라볼 때 그 여인이 말탄 선비를 슬쩍 쳐다보다가 눈길이 마주치자 당황해하며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인은 노파를 불러 재촉하여 부지런히 빨래를 이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선비는 그 뒤를 쫓아갔으나 여인은 얼른 자기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선비는 말에서 내려 쉬면서 담 너머로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아무런 기척을 느낄 수 없기에 선비는 말고삐를 근처 나무에 메어두고 어떻게 할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얼마 후 한 늙은이가 옆집에서 나오더니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오신 길손이시오. 여기는 혼자 된 내 며느리 집이라 주인 노릇할 만한 남정네가 없다오. 잘 곳을 찾는다면 내 거처에서 머물다 가시오. 선비는 이 댁에 패기칠 생각 없고 정자에서 쉬다가 날이 새면 떠나려 한다면서 노인의 친절한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노인은 거듭 여기에 머무르면 곤란하다는 뜻을 비쳤으나 나그네가 따르지 않자 못마땅한 기색을 내보이면서 돌아갔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자 선비가 하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간 뒤 큰 소리가 나면 너는 도망치거라. 선비는 김생원이 제안한 대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만약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면 자신의 목숨이 결단나는 상황일 것이고 하인까지 죽어야 할 이유가 없으니 그 즉시 달아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선비는 하인의 등을 밟고 담장을 넘었는데 마구간이 있어 가보니 뛰어난 준마 한 필이 낯선 사람을 보고 경계심에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선비는 급히 말을 달랜 다음 등불이 켜진 방을 살펴봤습니다.
사람 그림자가 보이지 않기에 조심스레 문구멍을 내어 들여다보니 횃대에 소복이 걸려있고 방바닥에 이불이 깔려있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복으로 미뤄 과부의 침실인 듯 싶었습니다. 역시 불이 켜진 건넌방으로 선비가 살금살금 다가가 귀를 기울이니 두 여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화 내용으로 미뤄 상대는 신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반드시 자기 방으로 돌아오겠군. 선비는 재빨리 과부 방으로 들어가 등불을 끄고 가만히 누워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과부가 방으로 들어와 컴컴해진 방 안에 적응하려 눈을 조그맣게 조절했습니다. 이때 선비는 인기척을 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어. 과부는 깜짝 놀라 누구이기에 감히 남의 방에 들어와 있냐고 물었습니다. 선비는 급히 해명했습니다. 부디 큰 소리 내지 말고 먼저 내 말 좀 들어주시구려. 당신을 욕보이고자 함이 아니라 딱한 사정이 있어 그렇다오. 그렇다면 말씀해 보시지요. 여인이 담담히 말하자 선비는 전후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참으로 묘한 일이네요. 그러면서 자신은 16살에 이댁에 시집 왔으나 이듬해 남편을 여의어 졸지에 과부가 됐고 남편이 평소 아낀 말을 죽은 남편 대하듯 여기며 절개를 지키며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간밤 꿈에서 황룡이 냇물 서쪽에서 내려오더니 벼랑간 사람으로 변했는데 하늘에서 그 사람이 너의 지압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밝혔습니다. 꿈이 하도 생생해 할멈을 시켜 빨래를 일고 냇가로 나가봤지요. 마침 말탄 손님이 오시기에 얼굴을 보니 놀랍게도 꿈에서 황룡이 변신하여 나타난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더군요. 이렇게 말한 여인은 이상한 일이라 얼른 집으로 돌아왔지만 종일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방에 등불이 꺼져 있는 걸 보고 누군가 방에 있음을 짐작했습니다. 여인은 하늘이 새로운 인연을 점지해 준 것으로 여겨 일단 나그네의 말을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소리 지르지 않았는데 정말인 것 같다면서 살짝 고개 숙여 선비에게 인사했습니다. 선비는 나중에 혼례를 올린 뒤에 부부관계를 치르고 오늘은 밤만 함께 보내자고 말하며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동이 트자 여인은 노잣돈을 챙기고 선비의 하인에게 준말을 넘겨줬습니다. 여인은 하인에게 어느 주막에서 기다리라고 분부한 다음 선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에 짐을 실려 하인을 먼저 보냈으니 낭군님은 정자에서 잠시 공경을 겪으시고 천천히 출발하시지요. 선비가 근처 정자로 나가자 과부는 대문을 살짝 열고 담장의 취약한 부분을 조금 허무른 다음 짐짓 슬픈 듯 남편이 아끼던 말을 도둑 맞았다며 통곡했습니다. 곡성을 듣고 시아버지와 시동생을 비롯한 여럿이 일제히 달려와 무슨 일인지 확인했습니다. 여인이 준 말을 도둑 맞았다고 말하자 남자들은 몽둥이를 든 채 주변을 수색했고 정자에 앉아있는 선비를 보자 도둑으로 단정해 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둑이라면 멀리 도망치지. 여기에 남아서 곤욕을 당하겠습니까? 이에 여인의 시동생들이 하인놈은 어디 갔냐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선비는 태연하게 둘러댔습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 하인이 말을 끌고 사라졌소. 나 역시 매우 난처한 처지가 됐으니 나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시오. 듣고 보니 그럴듯하기에 남자들은 선비에 대한 의심을 풀었습니다. 남자들은 돌아갔고 선비는 길을 나서 40리 앞 주막에서 하인을 만났습니다. 선비는 과거 기일에 맞춰 서울에 도착했고 급제하여 합격 증서인 홍패를 찾습니다. 선비는 당당하게 귀향길에 나섰는데 어느 곳에 이르자 내된 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모고을 모선다님이냐고 물었습니다. 선다님은 선달을 높여 이르는 호칭입니다. 선비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은 과부의 친정에서 보낸 심부름꾼이라고 정체를 밝혔습니다.
선비를 만난 후 황룡꿈으로 급제를 확신한 여인은 친정으로 돌아가 있다가 선비의 행차를 맞을 준비를 하고 도중에 사람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시댁은 나이 19살인 젊은 과부 며느리를 안타깝게 여겨 붙잡지 않고 보내줬습니다. 선비는 과거 급제를 자랑하며 과부의 친정에 들러 혼례를 올렸고 부부의 연을 맺어 평생 금실 좋게 살았다고 합니다. 문헌에 있는 옛날 이야기 50년 함께 산 부부의 이별. 조씨는 경주 세달사에 속한 명주의 지장으로 임명되어 강원도 강릉으로 갔습니다. 명주는 강릉의 신라 시절 지명이고 지장은 농장을 관리하는 직책입니다. 조씨는 그곳에서 고을의 으뜸 벼슬인 태수 김운의 딸을 본 뒤 마음 깊이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조씨는 낙산사 관음보살상 앞에 가서 남몰래 인연을 맺어 그 사랑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이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조씨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달 동안 틈만 나면 관음상을 찾아가서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빌었습니다. 기도에 지극한 정성을 보이면 부처님이 반드시 그 뜻을 이뤄주리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녀가 다른 곳으로 시집가서 사랑은커녕 더 이상 얼굴조차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크게 실망한 조씨는 관음상 앞에 가서 부처님이 자기 소원을 이뤄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면서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이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태수 딸이 활짝 웃으면서 들어왔습니다. 조신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그 마음을 아는지 그녀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제가 일찍이 당신을 어렴풋이 본 뒤 흠모하여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억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 남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님이 생각나기에 이제라도 함께 살고 훗날 같은 무덤에 묻히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조씨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그 길로 고향으로 가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금실 좋게 지내면서 40년 동안 5남매를 낳아 길렀습니다. 그렇지만 몰래 결혼하고자 벼슬을 버리고 가진 재산을 처분하며 살다 보니 이내 가난해져서 부득이 사방을 떠돌아다니며 10년 동안 걸식으로 연명했습니다. 이것저것 발길 닿는 대로 구걸하다가 하루는 명주 해연 고개를 넘어갈 때 15살 된 큰아들이 굶주림으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조씨는 아내와 함께 슬프게 울면서 맏아들을 길가에 묻고 남은 4자식을 데리고 우국현으로 갔습니다. 더 돌아다니다가는 남은 자식마저 죽을지 모르니 이곳에 터를 잡고 삽시다. 가족이 힘을 합해 띠풀을 엮고 길가에 움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무렵 조신 부부는 늙고 병들어서 누워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에 10살 된 딸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해온 음식으로 겨우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동냥하던 중에 사나운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일어났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온 딸은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상처가 심해 쓰러져 누웠습니다. 불행이 겹치자 조씨는 탄식했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부부는 서러움에 통곡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문득 아내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갑자기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당신을 봤을 때 젊고 잘생겼으며 의복도 깔끔했지요. 함께 지내며 만난 음식은 늘 나눠 먹었고 옷감이 생기면 옷을 지어 당신과 함께 입었고요. 이렇게 50년 살아온 일은 두터운 인연일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요? 조신이 의도를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질문하자 아내가 본론을 말했습니다.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쇠약해진 몸은 늙고 병들어 피로먹기도 어렵고 자식들도 헐벗고 굶주려 어찌할 수 없습니다. 동물도 여러 마리가 함께 굶주리는 것보다는 홀로 활동해 살아가니 우리도 이제 그만 헤어져서 각자 살아갈 길을 찾는 게 어떨까요? 조씨는 아내의 말에 공감하며 그러자고 답했습니다. 50년 동안 고락을 같이 했으나 당신 말대로 지금은 헤어질 때인 것 같소. 두 사람은 제각각 아이들을 둘씩 데리고 헤어지기로 합의했으며 아내는 작별하기 직전에 한마디 더했습니다. 나는 고향으로 갈 터이니 당신은 남쪽 마을로 돌아가세요. 하여 조씨는 인사를 나눈 후 남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조씨는 걷다가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다시 앞을 본 순간 문득 잠에서 깼습니다. 환했던 대낮은 어느 사이 깊은 밤으로 변했고 사방은 고요했습니다. 조씨는 그 상태에서 너무나 생생한 꿈을 떠올리며 명상하면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세수하며 자신의 얼굴을 보는데 물에 수염과 머리카락이 하얀 노인 얼굴이 비춰졌습니다. 깜짝 놀란 조신이 머리카락과 수염을 당겨 확인해 보니 피부는 그대로였으나 털은 모두 백발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신이 몽해진 조신은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없어 어리둥절한 눈으로 관음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욕정에 대한 부끄러움과 함께 인생의 허무와 회한을 느꼈고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고달프게 사는 인생도 싫고 욕망도 부질없구나. 속세에서 살려는 마음이 없어진 조씨는 꿈에서 본 큰아들을 확인하고자 해이한 고개로 가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시체 묻은 곳을 파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아들 시신이 아니라 돌미륵이 나왔습니다. 조씨는 그 돌미륵을 파내어 깨끗이 씻은 다음 이웃절에 모셨습니다. 조씨는 곧 농장 일을 그만두고 서라벌로 돌아가 재물을 팔아 정토사를 창건했습니다. 꿈을 통하여 애역의 무상함을 깨친 조씨는 이후 불도에 정진하며 살아갔으며 훗날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내용이며 이를 바탕으로 작가 이광수는 1947년 꿈이라는 작품을 발표했고 이 소설은 1955년에 영화로 제작된 바 있습니다. 한편 조신이 꿈을 꾸고 깨달음을 얻은 장소는 낙산사 관음상 앞입니다. 문헌에 있는 옛날 이야기, 기생의 성견지명. 50살이 넘어서야 과거의 급제에 재상까지 오른 류씨가 아직 벼슬에 오르지 못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에게 관연한 딸이 있었으나 집안이 궁색하여 시집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리 끝에 안면만 있을 뿐 그다지 친하지 않은 완상감사에게 신세를 지고자 했습니다. 류씨는 이웃에게 종과 말을 빌려 타고 완산감명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감명안을 들여다보니 뜰은 조용했고 아전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문직이 병졸에게 가닥을 묻자 실망스러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전임 감사께서는 경직으로 옮기셨기에 지금은 교룡처에 계실 겁니다. 새 감사님은 아무개이십니다. 중앙벼슬로 발령나서 근무처가 바뀔 때 임명장을 주고받는 곳에 있을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류 씨에게는 낭패인 소식이었습니다. 답답하고 우울해져서 낙담한 얼굴로 서 있는데 영문에 들어서려는 어린 기생이 쩔쩔매는 류 씨를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더니 무슨 생각에서인지 다가와서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류 씨는 뜻밖의 일인지라 기생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알고 인사하느냐? 양반을 보고 절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래도 류 씨가 계속 이상해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자 기생이 말했습니다. 기생으로서 어찌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류 씨가 이름을 묻자 기생이 답했습니다. 이용욱이라 하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사또를 만나 뵙고 뭔가를 청하고자 하려는 분 같군요.
기생이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알아맞히자 하소연할 데 없던 유 씨는 갑갑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연을 들은 기생 홍옥은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오라버니 청동을 불러 유 씨의 종과 말을 맡겨 먼저 보내면서 저녁 식사를 준비시켰습니다. 이어 홍옥은 유 씨와 같이 걸어 집으로 가서 지극한 정성으로 대접했고 잠자리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지난 뒤 유 씨는 그곳을 떠났는데 이때 홍옥이 백냥을 주면서 따님의 혼수로 쓰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게 시한수를 남겨주시면 훗날 다시 만날 때 정표로 삼겠습니다. 유 씨는 마지못해 비단치마의 시 한 구절을 써주었습니다. 청동 방자 등잔 심지 돋아주던 밤. 아름다운 홍옥이 술 권하는 시간. 유 씨는 시를 써주면서도 기생과 굳이 재회할 생각도 없거니와 자신에게 친절한 이유를 알 수 없어 개의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릇 기생이 사내를 취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을 터인데, 첫째는 돈 많은 부자 사내, 둘째는 젊고 잘생긴 사내, 셋째는 지위 높은 사내 아닌가. 그러면서 유 씨는 자신은 이 세 조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처지인데 홍옥처럼 아름답고 매력있는 기생이 어째서 늙고 가난한 사람을 취하는지 무척 궁금해했습니다. 기생이 사람을 택하는 데에는 저마다 나름대로 주관이 있겠지요. 무엇을 그리 이상히 여기시나요? 그렇지만 유 씨는 낯선 기생에게 큰 돈을 받는 일에 부담을 느껴 백냥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많은 돈을 도저히 받을 수 없구나. 사심없는 저의 부탁이니 제발 아무 괴념 마시고 따님 혼수에 보태 써주세요. 홍옥이 이렇게까지 말하자 유 씨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유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기생 홍옥에게 더없이 큰 고마움을 느꼈고 그 돈으로 딸의 혼례를 무사히 치렀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나서 유 씨는 과거에 급제했고 또 3년 만에 공교롭게도 완산 감사가 됐습니다. 그가 늦은 나이에 출세해 완산으로 부임했을 때 관기들이 모두 접경지까지 마중 나왔으며 대여섯 명 중에 홍옥도 끼어 있었습니다. 유 씨는 지난 일을 회상하며 홍옥에게 안색을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내가 어떤 투시력을 가졌기에 내게 오늘 같은 날이 있을 줄을 알았느냐? 홍옥은 빙그레 웃으며 다소곳이 말했습니다. 쇳내에게 어찌 지감식견이 있겠습니까? 지감은 지인지감의 줄임말로 사람을 잘 알아보는 능력을 뜻하며 홍옥은 어쩌다 우연히 그리 된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유 씨는 완산에서 시급한 업무를 대략 파악하고 한 달 만에 근처 읍수령들을 불러 잔치를 크게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잔치는 예전에 내가 크게 입은 은혜를 갚고자 열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홍옥입니다. 그리고는 잊지 못할 그 일을 눈물겹게 밝힌 후 홍옥에게 수천금의 어음을 사례로 주었습니다. 동석한 수령 중 한 명도 상금을 후히 내렸습니다. 유 감사는 홍옥을 그욱한 눈으로 바라보며 한마디 더했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기생으로 남겠느냐, 아니면 내 첩이 되고 싶으냐? 솔직하게 말해보렴. 그렇게 말씀하시니 솔직히 아뢰겠습니다. 현재 제 남편은 농부입니다. 단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기적에서 영원히 빠지는 것이옵니다. 지아비는 밭 갈고 지어미는 김내며 늙어가는 게 소원입니다. 예상 밖 답변이었습니다. 교방에 소속된 관기도 싫고 한때 정을 나눴던 정인의 첩도 바라지 않고 농부의 아내로서 농사지으며 살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유 감사는 즉각 정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여 홍옥은 드디어 농부 남편과 북쪽으로 이사가서 늙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홍옥은 지감이 없다고 겸손히 말했으나 선견지명으로 소원을 해결한 셈입니다. 문헌에 있는 옛날 이야기, 노처녀들을 시집 보낸 어사. 때는 음력 8월 보름,
장맛비가 쾌청하게 개고 날씨는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이었습니다. 어명에 따라 지방마을을 암행하던 오사가 한 총가에서 머물다가 달빛에 끌려 잠시 마을 사이를 산책했습니다. 어떤 집 울타리 밖에 이르러 잠깐 앉아 쉬는데 울타리 안에서 여러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지? 오사가 가만히 살펴보니 젊은 여자 5이 모여 재미있는 놀이를 하자면서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고요하고 달 또한 밝은지라 적적하니 우리 사또놀이나 할까? 다른 여자들 모두 좋다고 응답하며 역할 상대를 배정했습니다. 5 여자는 각각 사또, 형방, 급창, 사령, 좌수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사또가 형방에게 분부했습니다. 모촌에 사는 박좌수를 속히 잡아들이거라. 형방이 사또의 분부를 급창에게 전하니 급창은 사령에게 전했고 사령은 긴 소리로 높게 대답한 다음 박좌수를 잡아 끌고 와 사또 아랫구로 앉혔습니다. 사또는 붙잡혀온 박좌수를 바라보며 짐짓 크게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딸을 낳았으면 시집 보내는 일은 인간의 크나큰 윤리이므로 반드시 행해야 한다. 무릇 사람이라면 모두 이 같은 부모 마음을 마땅히 가지고 있거늘 너에게는 관연한 딸이 5이나 있건만 여태껏 혼사를 논의함이 없으니 장차 인륜을 저버리려는 것인가? 너는 가장이면서도 딸들을 위해 구원하는데 뜻이 없는 바 어찌 아비된 자의 도리를 다했다고 하겠는고? 형방이 그 말을 급창에게 전하며 분부를 받으라고 말하자 좌수가 고개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어찌 그 일을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까? 늘 걱정하고 근심합니다만 저의 집안이 워낙 가난하고 가세가 변변치 못한지라 누가 가난한 집안 여식에게 장가들려고 하겠습니까? 게다가 마땅한 신랑감도 없어 아직 혼인을 정하지 못했으니 제 죄를 알겠나이다. 사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모촌 이좌수 댁에 20살 수제가 있고 모촌 김좌수 집에는 19살 수제가 있고 모촌 서별감 댁에는 20살 수제가 있고 모촌 최도감 댁에는 17살 수제가 있고 모촌 강별감 댁에는 16살 수제가 있는데도 어찌 합당한 곳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고? 핑계를 대지 말고 속히 통혼한 뒤 택일하여 혼례를 성사시킴이 마땅할지어다. 수제는 미혼 남자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이에 좌수가 황송해하며 답했습니다. 지당하신 분부이니 속히 도모하겠나이다. 좌수가 비로소 응하자 사또는 좌수에게 그만 물러가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들은 놀이를 마치고 서로 박장대소하더니 일제히 흩어졌습니다. 우연히 사또 놀이를 훔쳐본 오사는 그 해괴함에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정을 생각해보니 지극히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노처녀들이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구나. 다음 날 오사가 동네를 염탐해보니 그 집은 과연 박좌수의 집이었고 딸이 5 있었습니다. 23살인 장녀, 21인 쌍둥이 자녀, 19살 넷째와 17살 막내가 간밤에 사또놀이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좌수는 그 여식을 제대로 훈육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성숙한 딸들은 바느질하고 절구질하는 일에 서툴렀고 오직 노는 일만 일삼으며 세월을 보내기에 그 집 딸들을 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사가 이어 수제들을 탐문하니 지난 밤에 들었던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가게 비난한 박좌수가 남녀의 사리를 깨닫지 못한지라 관연한 5딸을 그저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게 바라볼 뿐 고민할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판단한 오사는 곧장 읍내로 들어가 출도한 후 박좌수를 즉각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출동한 수하들이 박좌수를 잡아서 뜰에 대령했을 때 오사가 지난밤 처녀들이 했던 대로 똑같이 나무랐더니 박좌수 역시 합당한 신랑감이 없노라고 변명했습니다. 혼인은 한 가정의 일이자 국가적 일이니라. 오사는 마침내 처녀들이 말했던 대로 신랑감을 낱낱이 들며 책망했습니다.
내가 아는 바로도 이같이 합당한 곳이 있는데 어찌하여 혼인을 의논하지 않고 계속 마땅한 곳이 없다는 핑계만 대고 미루는고. 그 말에 박좌수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소인도 그 신랑감들을 모르는 바 아니나 가난한 집 딸을 평소 가르치지 못했으니 누가 기꺼이 며느리로 삼겠습니까? 이 때문에 감히 다른 사람들에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아이들이 어려서는 가르치지 않았고 자라서는 혼례를 시키지 않았으니 어디에서 아비된 도리를 구하겠는고. 내가 오늘 정혼해 줄 테니 따르도록 하라. 어사는 각 마을의 훈령을 전달하여 이좌수, 서별감, 최도감, 김좌수, 강별감 5사람을 모두 데려오게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자식들이 따로 정한 혼처가 없다면 지금 나를 잡도록 하라. 어사는 박좌수 및 5사람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혼사를 정하도록 했으며 속히 택일하여 혼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또 본관 사또에게 부탁하여 혼인을 치르는데 필요한 혼수를 헤아려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개인은 물론 나라를 위해서도 혼례가 매우 중요한 일이잖소. 어사의 말에 사또도 공감했으므로 관아에서는 혼사 상황을 점검 독촉하면서 혼인을 치른 후에는 일이 되어가는 형편을 즉각 보고하라는 분부를 내렸습니다. 어사와 사또 분부를 감히 거역할 수 없기에 누구도 거스르지 못하고 같은 날로 택일했습니다. 이로써 5 처녀는 각자 원하던 곳으로 시집가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문헌에 있는 옛날 이야기, 거금을 챙긴 조선 역관의 술수. 18세기 초역 청나라로 간 조선 사신단에 소속된 한 역관이 영경에 들어갔다가 돌아오기 직전에 늘 거래하던 단골 주인을 보자마자 인사도 생략하고 서럽게 통곡했습니다. 이전에는 못 보던 모습인지라 거래처 주인이 괴하게 여겨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오? 무슨 일이 있소? 이에 조선 역관은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답했습니다. 강을 건널 때 장사 미천으로 몰래 은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발각되어 관에 몰수됐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려니 살 길도 없고 가족들 볼 면목도 없으므로 차라리 이곳에서 죽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역관은 칼을 뽑아들고 자살하려 했습니다. 주인이 놀라서 급히 그를 껴안고 칼을 빼앗으면서 물었습니다. 몰수된 은이 얼마나 되는지요? 무려 3,000냥입니다. 역관이 금액을 토로하자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중요하지 돈이 없는 게 중요하겠소. 당신이 이곳에서 죽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당신 처자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요? 내가 당신에게 만금을 빌려줄 테니 5해쯤 돈을 벌어보시오. 5년 동안 느리면 아마 만금은 남을 테니 그때 나에게 본전을 갚아주시오. 상인은 곧 그만큼 돈을 내어주며 역관에게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며 위로해 줬습니다. 역관은 청나라 상인으로부터 만금을 받아들고 연신 고맙다고 인사한 후 숙소로 돌아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판사판 심정으로 돈 많은 거래처 주인 앞에서 한바탕 연극을 펼친 게 통하여 도금을 손에 쥐었으니까요. 유행이 큰 돈을 손에 넣어 다행이야. 역관은 만금을 얻자 조선에서 팔면 이윤이 크게 남을 만한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귀국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일을 아는 이가 없었으므로 모두 역관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감탄했고 그는 과연 5년 만에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 청나라로 가게 되면 빚을 갚고도 남을 여유로운 처지가 됐으나 역관은 딴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만금이 없어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그는 역원명부에서 자기 이름을 삭제해버리고는 다시는 영경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차원에서 곧 영경으로 들어갈 역관 친구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경 저자에서 만일 아무 단골 상인을 만나면 그는 응당 나의 안부를 물을 걸세. 그러면 자네는 그의 온 집안이 몹쓸 돌림병을 만나서 죽었다고 전해주게.
청나라 단골상인이 그 소식을 들으면 자신을 찾을 일이 없으리라고 판단했기에 그런 술수를 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속사정을 모른 채 황당한 부탁을 받은 친구는 그 말이 너무 호황하기에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전임 역관이 뇌물을 쓰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렇게만 하고 돌아온다면 마땅히 자네에게 돈 100냥을 주겠네. 이렇게 약속하면서 단단히 부탁하자 역관 친구는 마지못해 승낙하고 영경에 들어선 후 일부러 시간을 내어 그 단골 주인을 만났습니다. 거래처 상인은 가볍게 인사한 뒤 5년 전에 왔으나 이후 얼굴을 보지 못한 전임 역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분은 어찌 지내시는지요? 역관 친구는 거림칙하지만 부탁받은 대로 답했습니다. 돌림병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뜻밖의 소식을 들은 청나라 상인은 큰 충격을 받았는지 곧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간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청나라 상인이 말했습니다.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그같이 선한 사람의 집안에 이렇듯 참혹한 재앙을 내리셨나요? 청나라 상인은 이내 100냥을 꺼내 역관 친구에게 주면서 이어 말했습니다. 그가 처자와 함께 죽었다니 책임지고 장례치를 사람도 없겠군요. 당신이 고국에 돌아가시게 되면 나를 위하여 50냥으로 재물을 갖추고 나머지 50냥으로 제사를 지내서 그의 명복을 빌어주시오.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역관 친구는 몹시 놀라고 당황했으나 이미 거짓말을 한 탓에 어쩔 수 없이 100냥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 사신단이 일을 마치고 귀국할 때 역관 친구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공무를 마치자마자 청나라 상인에게 받은 100냥을 챙겨서 서둘러 전임 역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청탁했던 그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역관의 온 집안이 정말로 역병을 만나서 몰사한 까닭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더니 급사를 맞아 죽었구나. 이 이야기는 연암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 중 옥갑야화에 있는 내용이며 연암이 북경으로 돌아오던 중에 옥갑이란 곳에서 하룻밤 묵으며 여러 비장에게 들은 기화를 기록한 것입니다. 한편 연암은 이 사건을 전후해 조선 역관들이 사기를 종종 치는 바람에 청나라 상인이 거금 빌려주는 일을 꺼리게 됐다면서 잘못된 일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문헌에 있는 옛날 이야기, 도망친 노비의 딸. 한양에 사는 선비집에 있던 노비가 어느 날 밤 몰래 가족을 이끌고 도망쳤습니다. 이튿날 그 사실을 알게 된 선비는 노비를 직접 잡겠다며 호남으로 갔습니다. 그 노비의 고향이 호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방 돌아오겠다던 선비는 한 해가 지나도록 강간무소식이었고 여러 차례 해가 바뀌어도 선비는 그 어떤 정갈조차 집으로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선비의 아내는 어찌할 바 모르고 안절부절하며 그저 인내의 세월을 보냈고 그 아들이 15살이 되자 어미에게 하직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종적을 찾기 전에는 맹세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에 이어 소중한 아들마저 잃어버릴까 싶어 만류했으나 아들은 자식된 도리로서 그럴 수 없다며 기어코 길을 떠났습니다. 젊은이는 호남에서 구골로 연명하면서 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떤 고을에 이르러 관청에서 고을원의 아들이 글 공부하는 책방에 불 때는 이를 돈 받고 맡다 했습니다. 젊은이는 손으로는 책방 아궁이에 장작을 넣으면서 입으로는 옛글을 외웠습니다. 비록 현재는 신분을 감춘 채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으나 훗날 과거를 보려는 꿈이 있는 까닭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충실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책방 도령이 기특하게 여겨 아꼈으며 원님도 같은 생각으로 젊은이를 칭찬하며 아꼈습니다. 너는 시간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는구나. 사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성실한 젊은이를 칭찬했는데 딸을 가진 그 고을의 호장이 귀담아 들었습니다. 호장은
고을 구시라치의 우두머리를 이루는 호칭입니다. 그 무렵 상윗감을 고르고 있던 호장은 지금 하는 일은 보잘것없지만 어딘지 모르게 비범해 보이는 젊은이를 유심히 살펴본 뒤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 나의 사위가 되는 게 어떠한가? 뜻밖의 제안을 받은 젊은이는 막연하게 무작정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기보다 장인을 얻어서 보고 듣는 경로를 넓혀 합심해서 아버지를 찾는 게 빠르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호장이니 어떤 도움이든 받을 수 있을 거야. 젊은이는 이런 심산으로 기꺼이 호장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자기 신분을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젊은이는 일단 하던 대로 생활하면서 언젠가 말할 기회를 살폈습니다. 젊은이는 새로 맞이한 아내를 잘 챙겨줬고 그의 아내 역시 남편을 잘 섬기면서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낡은 방을 새로 도배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장인 어른, 혹시 도배할 종이가 있을까요? 찾아보면 있을 걸세. 호장은 못 쓰는 종이 2마리를 가져와서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젊은이는 방을 도배하던 중 무심코 작은 종이의 내용을 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거기엔 자기 조상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노비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호장의 정체는? 정황상 호장은 자기 집에서 도망친 노비가 틀림없었습니다. 단순히 몸만 탈출한 게 아니라 노비 문서까지 챙긴 치밀한 완전 범죄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 젊은이는 자신도 모르게 종이를 붙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신 걸까? 여기에 오시기는 했을까? 호장이 정말 우리 집 노비일까? 젊은이가 이런저런 추측을 하며 눈물 흘릴 때 호장의 어린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방에서 나와 매영이 울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무슨 일이지? 이에 큰 처남이 매부가 우는 모습을 몰래 보고는 매우 놀라며 걱정했습니다. 틀림없이 큰 재앙이 일어나겠구나. 저 사람은 예전에 죽였던 주인의 아들이니 오늘 밤 반드시 제거해야겠어. 큰 처남은 매부 몰래 집안 사람들을 따로 불러 상의한 다음 누이에게 말했습니다. 밤이 깊으면 내 남편이 깊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나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잠든 그를 이불로 싸다가 구덩이에 파묻어 버릴 테다. 큰아들 말에 호장은 반대했습니다. 일전에 여기로 찾아온 주인을 내가 죽인 일도 마음에 걸리는데 또 그런 짓을 할 수는 없느니라. 호장은 차마 그럴 수 없다며 살인 계획을 만류했으나 큰아들은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큰 벌을 받게 된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밤 매부를 없애지 않으면 양반 주인을 죽인 죄로 우리 가족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큰아들의 말에 모두 더는 반박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켰고 호장의 딸은 오빠의 확인 눈길에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자 호장의 딸이 남편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주인을 시해하였으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합니다. 다만 소첩의 아비는 그때나 지금이나 주인을 죽이려던 일을 애써 만류했으나 힘이 미치지 못했으니 죄가 가볍습니다. 아비의 목숨만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아내는 자신이 대신 죽겠다면서 남편에게 옷을 바꿔 입고 나가라고 권했습니다. 잠깐 생각에 잠긴 남편은 그렇게 하겠노라 약속한 후 한밤중에 여자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서 숨어 지켜보던 호장의 큰아들을 비롯한 여러 장정이 곧바로 방 안으로 들어가서 누워있는 사람을 이불로 쌌습니다. 여인은 전혀 반항하지 않고 이불에 쌓인 채 들려나가 그대로 구덩이에 파묻혔습니다. 장정들은 빠른 동작으로 구덩이 위에 흙을 끼얹었습니다. 그때 젊은이는 곧장 관하로 들어가 급박한 상황을 알렸고 깜짝 놀란 원님은 수하를 출동시켜 범죄자들을 모두 붙잡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인은 이미 숨져 있었고 뒤늦게 사람이 바뀌었음을 알게 된 가족은 통곡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원님은 죄인들을 보고 호령했습니다. 노비 신분을 속인 것도 모자라 주인을 죽이다니
내 놈들은 정령 인간이 아니었다. 원님은 호장 가족을 모두 죽이되 여인의 아비인 호장에게만 형벌을 내린 다음 유배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대신해 자진하여 죽은 여인의 무덤에는 충비, 연료, 효녀의 묘라고 새긴 비석을 세워주며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사람들은 사건을 주도한 호장의 큰아들을 비난하는 한편 의로운 죽음을 택한 여인에게 동정을 보냈습니다. 문헌에 있는 옛날 이야기, 여종을 사랑한 명문가 자제. 한양의 명문가 자제인 안생은 성균관에 이름을 걸어뒀지만 학업에 정진하기보다는 비단 옷차림에 좋은 말을 타고 날마다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일찍 잃고 혼자 살았는데 도성 동쪽에 미인이 있다는 말을 듣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확인해 보니 정말로 미모가 뛰어난 그녀는 당시 정승의 여종이었고 그 여인의 집안은 부유했습니다. 여종일지라도 재산이 많은 집이니 재물을 넉넉히 보내야겠군. 안생은 여종과 부모의 환심을 사고자 많은 재물을 보내어 청원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거절당했습니다. 당연히 승낙받을 줄 알았다가 크게 실망한 안생은 상심하여 알아누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얘기지요. 중매쟁이는 그것을 상사병이라고 떠들면서 여인의 마음을 흔들어 혼인을 성사시켰습니다. 여인은 18살쯤 되었으며 자태가 매우 아리따웠고 안생은 젊고 풍채가 의젓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 관계가 좋아 이웃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나날이 깊었고 여인의 집안은 아주 좋은 사위를 얻었다며 기뻐했습니다. 여인의 집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푸짐한 밥상을 차려주었고 집안 재산의 절반 이상을 안생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위들이 안생을 시기해 정승에게 거짓으로 하소연했습니다. 저희들 장인이 새로 사위를 맞은 뒤로 집안의 재산을 거덜내는 바람에 날이 갈수록 점점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승이 노하여 말했습니다. 뭐라, 내 허락도 없이 양갓집 사위를 들였단 말이냐. 내가 그 건방진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아야 그놈은 물론 다른 놈들도 정신을 차리겠구나. 정승은 즉시 사나운 종 여럿을 불러 여종과 그 아비를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때 안생 부부는 함께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이를 당해 어쩔 줄 몰라 울면서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양손을 꽉 잡았지만 종들의 힘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안생의 아내는 정승의 집에 갇혀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담이 높고 문은 겹겹으로 닫혀서 안팎이 완전히 막혔기 때문입니다. 어쩔 도리가 없어 보였지만 안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가와 함께 돈을 마련하여 정승 집의 하인과 문지기에게 뇌물을 주고 밤중에 담을 넘어 아내를 만났습니다. 또 정승의 집 옆에 있는 작은 가게방을 사서 몰래 아내를 만나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밤마다 만났습니다. 비록 밤에만 볼 수 있지만 당신과 함께 있으니 행복하오. 하루는 처가에서 아내에게 붉은 신발한 켤레를 보냈는데 아내가 예쁜 그 신을 무척 아끼면서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미소 지으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안생이 장난삼아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고운 신을 신고서 누구와 행복하게 지내려 하오. 그러자 아내가 정색하며 대답했습니다. 서로 약속한 말이 눈앞에 선한데 당신은 어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차고 있던 작은 칼을 끌러 그 신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안생은 뒤늦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나 아내는 한동안 굳은 얼굴을 풀지 않았습니다. 사람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는 탓에 또 하루는 아내가 흰 적삼을 짓고 있을 때 안생이 전처럼 실없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 옷을 입고 누구를 만나려 하오. 남편 말에 아내는 바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헤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제가 그대를 저버린 게 아니라 그대가 저를 저버린 것이어요. 그러더니 적삼을 수채 구멍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놀란 안생은 거듭 사과하면서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안생은 아내의 지조에 감동하여 아끼고 사랑하는 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안생 부부는 항상 밤에 만나고 새벽에 헤어졌습니다. 그런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누군가 정승에게 안생 부부가 몰래 만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무엇이라 나를 속이고 밀회한단 말이냐. 정승은 크게 화를 내며 아내 없는 하인에게 그 여인을 시집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정을 통보받은 여인은 선선히 받아들이며 말했습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제가 무슨 절개를 지키겠어요? 여인은 혼례에 쓸 물품을 손수 장만하고 정승댁 사람들을 불러 잘 대접했습니다. 여종의 재혼 소식에 대해 어떤 사람은 신에 없는 여인이라고 미워했고 어떤 사람은 정승댁 종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여인이 재혼하리라고 예상한 혼인 전날 저녁 여인은 몰래 다른 방으로 가서 전격적으로 묵매달아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정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하인들의 감시 눈길을 벗어나고자 마치 재혼할 것처럼 처신한 후 주위 사람들이 방심한 틈에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안생은 이런 사정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이튿날 안생이 자기 집에 있는데 어린 종이 와서 아씨가 오신다고 알렸습니다. 안생이 신을 거꾸로 신고 문 밖으로 달려나가자 그 종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씨가 어젯밤 돌아가셨습니다. 안생은 웃으면서 종의 말을 믿지 않았고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씨가 나를 기다린다는 얘기지? 어린 종이 고개를 끄덕이자 안생은 아내와 만나던 가게로 갔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침상 위에 아내의 시신이 혼리불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안생은 목 놓아 울며 가슴을 쳤습니다. 그 통곡 소리를 듣고 이웃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일 정도였습니다. 이때 비가 많이 내려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서울 동쪽 지역 통행이 막혔습니다. 안생은 손수 장례용품을 준비하여 아내의 빈소를 차리고 아침 저녁으로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는 온종일 눈을 뜨고 빈소를 지키다가 깊은 밤에 깜박 잠들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밖에서 들어왔는데 살아있을 때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가 이제 돌아오? 반가운 마음에 안생이 일어나 막 아내에게 말을 거는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되지 않을 만큼 너무 생생했기에 안생은 방 안 곳곳을 살펴봤지만 창문은 열린 채 고요하고 종이 장막이 바람에 펄럭이며 외로운 등불만 깜박거릴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본 아내 모습을 귀신이라고 판단한 안생은 비명을 지르며 감으로 쳤다가 얼마 뒤에 깨어났습니다. 연일 비가 내리다가 사흘 뒤 먹구름이 흩어지고 날이 겠습니다. 안생은 달빛을 받으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걸어서 창경궁 별전인 수강궁 동문까지 오니 밤이 깊어 이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경은 밤 9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그때 곱게 단장하고 머리 높이 쪽을 진 한 여인이 호련히 나타나서 안생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었습니다. 호기심에 안생이 여인에게 바싹 다가가 보니 말하는 목소리가 생전 아내와 똑같았습니다. 귀신이라고 여긴 안생은 깜짝 놀라 크게 소리 지르며 다름질쳐서 강가에 이르렀는데 여인이 곧바로 따라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안생은 돌아보지도 않고 빠른 걸음으로 집에 도착했는데 여인은 어느 사이 문 앞에 와 앉아 있었습니다. 안생은 큰 소리로 집에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아내, 누구 없느냐? 그러자 여인은 모탕에 움푹한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모탕은 곡식이나 물건을 땅바닥에 놓거나 쌓을 때 밑에 괴는 나무 토막을 이르는 말입니다. 안생이 겁먹은 얼굴로 그곳을 가리키며
무엇이 숨었다고 말했으나 하인들이 살펴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하며 각자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안생은 정신이 온전치 않아 바보 같기도 하고 미친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보름 뒤에 예를 갖추어 아내를 장사 지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생도 죽었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여인이 안생을 데려갔다고도 하고 안생이 아내를 따라갔다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이 일화에 등장하는 안생은 안윤이고 정승은 정인지의 아들이자 세조의 부마인 정연조라고 전합니다. 문헌에 있는 옛날 이야기 우롱각시 원조 설화. 서기 3세기 말엽 진나라의 사단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고 외로운 처지가 됐지만 마음씨 좋은 이웃이 의지할 곳 없는 그를 가엾게 여겨 수양아들로 삼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는 은혜를 아는지라 양부모를 도와 농사를 짓는 한편 주변에서 일손이 부족하면 흔쾌히 나서 도와줬기에 사람들 모두 그를 좋아했습니다. 사단은 어느덧 재능과 덕을 겸비한 젊은이가 됐으나 나이 17살 때 양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청년인데 참 안 됐어. 그러게 말이에요. 이웃 사람들은 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잘 어울릴 만한 혼인 상대를 찾아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안이 매우 가난함을 아는 처녀들은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볼게. 어딘가 자네 짝이 있을 테니.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사단은 기죽지 않고 밝은 표정을 지었으며 날마다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까지 묵묵히 일했습니다. 가끔 이웃이 일손을 필요로 하면 변함없이 가서 도와주었고 저녁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서 대충 씻은 후 가볍게 끼니를 때우고 잠드는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은 밭으로 일하러 가다가 연못가에서 거대한 우롱이를 발견했습니다. 보통 우롱이보다 훨씬 큰 우롱이를 본 적이 없기에 사단은 매우 신기해하며 우롱이를 주워 발길을 돌려 집으로 가서 항아리에 넣어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사단은 심심할 때마다 우롱이를 바라보며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혼자 지내니 참으로 외롭구나. 피곤해서 집안 청소를 하기 힘들어. 누군가 내게 밥상을 차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니 집안이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탁자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사단은 처음에 자신을 가엾게 여긴 이웃사람이 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자 사단은 번거로운 일을 마다하지 않는 이웃에게 고마운 마음과 더불어 송구스러워져서 물고기를 잡아 답례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 달리 이웃은 그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아닐세. 사단은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어 그 일의 진상을 파악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음 날 수탈기 새벽을 알리며 울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밝지 않았으나 사단은 벌떡 일어나 괭이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밭을 가는 도중에 날이 환하게 밝아지자 사단은 급히 집으로 돌아가 살인문 밖에 숨어 집안의 상황을 엿보았습니다. 잠시 후 무슨 소리가 들려 자세히 보니 항아리 안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어여쁜 아가씨가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혹, 누구지? 사단은 자신의 입을 막은 채 조금 더 지켜봤습니다. 여인은 부뚜막으로 가더니 땔감을 집어 아궁이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이어서 쌀을 물에 씻고 솥에 안치더니 끓였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 막 시집온 여인처럼 보였습니다. 사단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에 입을 다물 수 없어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정신 차린 사단은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어디에서 온 사람인가요? 왜 나를 위해 밥을 짓나요? 사단이 갑자기 등장해 질문을 퍼붓자 아가씨는 깜짝 놀라 다시 항아리 속으로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그 앞을 막아서자 묘령의 아가씨는 어쩔 수 없이 연유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본래 천상에서 살던 선녀입니다. 어느 날 하느님께서 아래를 살펴보시다가 당신이 홀로 외롭게 사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를 보내 당신을 위해 밥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10년 안에 당신의 삶이 풍족해져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 그때 저는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신에게 저의 원래 모습을 들켰으니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런, 제가 실수했군요. 사단은 매우 괴로워하며 아가씨에게 여기에 남아 자기 아내가 되어달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가씨는 고개를 젓더니 항아리 안에서 우롱이 껍데기를 꺼내 사단에게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하늘의 비밀은 절대로 새어나갈 수 없고 저는 결코 이곳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거라도 기념으로 간직해 주세요. 사단이 아가씨를 재차 만류하려 할 때 갑자기 하늘과 땅이 어두워지더니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우롱이 아가씨는 순간 비바람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고 그 뒤 거짓말처럼 날씨가 잔잔해졌습니다. 아가씨가 떠난 후 사단은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에 들린 우롱이 껍데기만 아가씨의 흔적을 느끼게 해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사단은 쌀을 포담을 때 우롱이 껍데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껍데기 안에 쌀을 부으면 매번 이내 다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선량하고 근면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답이 있구나. 이 설화는 중국 동진 때 시인 도연명이 지은 수신후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 전해져 우롱각시 이야기가 됐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